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이 있다. 그중 하나가 씨를 뿌리기 전에 수확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나머지 9가지는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구차한 변명에 관한 것이다.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 이번 장을 끝까지 읽고 나면 왜 사랑이라는 주제를 먼저 다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에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사랑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많은 목적과 동기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입맛에 맞는 일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이에 반해 임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무척 싫어하기도 한다.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사랑하기란 정말 힘들 것이다. 진정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기 어려울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일에 열중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일을 해도 빨리 지치게 된다. 사람의 인내력은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사람은 가장 능률적이고 빠른 속도로 성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요소를 첨가하면 그 일의 가치를 크게 높이고 힘든 내색 없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수보다 더 일해야 하는 이유. 몇 년 전 어느 그룹의 사회학자들은 직업에 관한 실험을 했다. 한 시골 마을에 수백 에이커의 농경지를 매입해서 그 안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공동체의 이상적인 목표는 주민 각자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애정이 있는 직업을 택함으로써 행복과 기쁨을 주민 모두가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단 공동체에는 그 누구에게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한 가지 룰이 있었다. 주민 각자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며 노동의 결과로 나온 수확물은 공동 분배를 했다. 그 안에는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벽돌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으며 젖소나 각종 조류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 지역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도 있었다.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직업. 그러던 어느 날 미네소타에서 온 한 스웨덴 남자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했다. 그는 곧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신문사에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사에서 하는 일에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곧 직업을 바꿔 농장에서 트랙터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작 이틀이 그의 한계였고 그는 또 다른 직업으로 바꾸길 원했으며 결국 세 번째 직장으로 목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젖소를 다루는 일에 곧 염증을 느끼고는 세탁소로 직장을 바꾸었으나 역시 세탁소에서도 단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그는 어떠한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지쳐가기만 했다. 사람들은 그가 공동체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했고 몇 개 남지 않은 직장에서마저 일하기를 꺼려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다음 직장은 벽돌 공장이었다. 직접 손수레를 끌고 가마에서부터 작업장까지 벽돌 나르는 일을 했다. 어쩐 일인지 이번 일을 시작하고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그에게 벽돌 나르는 일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았더니 이 일이야말로 그토록 내가 원하던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벽돌 나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단순 노동은 스웨덴 사람의 정서에 맞는 일이었다.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서 묵묵하게 할 수 있는 일,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부담 없는 일,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일이었다. 그는 모든 벽돌을 작업장에 옮기고 나서야 퇴근했으며 벽돌 공장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시간이 흐른 후 이제 더 이상 공동체에서 벽돌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고 그는 멋진 일감이 떨어졌으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며 미네소타로 돌아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이 있다면 자신이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해도 마음은 즐겁다. 바로 이 점이 자신의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해주고자 한다. 애정을 가진 사람이 한 일의 값어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장에 주된 내용은 자신이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의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쓴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수십 년간 나는 사랑으로 임하는 직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왔고 언제나 솔직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또한 내 수고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로 지금까지 연설을 했다. 나의 철학이 담긴 강연의 대가는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하나는 그 즉시 지급되는 금전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몇 년 후에나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지식이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택했지만 때로는 주위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 예로 수십 년간 수집과 분류를 통해 연구를 해왔던 나는 친구들과 친척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주위의 반대가 없었다면 나는 철학을 배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난관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 맛본 패배에 쓴 자는 앞으로 인생에서 겪을 것들에 비하면 잔잔한 물결에 지나지 않는다.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 사랑하는 일을 택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보답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무엇보다 확실한 대가가 당신 앞에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대가가 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이다.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둘째, 오직 돈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 직업을 선택할 당시 가장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아내가 반대를 할 때였다. 한 남자의 아내는 자신의 도움과 격려로 남편의 인생을 성공시키거나 혹은 망칠 수도 있다. 아내는 내가 안정된 월급을 받는 회사에 취직했으면 했다. 그때 나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연봉 6천에서 $10,000 정도는 거뜬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내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었다. 우리에게는 커나가는 아이들이 있었고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이 너무도 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논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처가 식구들은 아내 말을 들으라며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명령까지 내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는 짓은 쓸데없는 일이라며 내 직업을 비하했고 결혼을 한 나에겐 그 순간이 가장 큰 고비였다. 그러나 나는 꿋꿋이 이 난관을 극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미 내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그때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한 후였다. 가족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세게 반대했지만 이후에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가난과 친구들의 비난이 날 무겁게 짓눌렀다. 다행히도 모든 친구들이 나를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친구는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친척들의 반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뢰를 바탕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은 내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내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나를 믿음으로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토머스 에디슨의 제휴자로 일하던 에드윈 반스였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관심을 보였으며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만약 그의 굳건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진작 가족들에게 설득당해 지금쯤 평범한 샐러리맨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물론 남과 같은 평범한 길이 나에게 훨씬 편하고 안정된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 길을 갔다면 친구와 가족들의 화살 같은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나의 행복은 영원히 찾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록 빚더미에 올랐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진정 사랑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 당시 나의 상황은 사장에 먼저 언급된 저축하는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빚이 노예를 만든다는 말은 그때의 내 심경을 설명한 가장 적절한 문장인 것 같다. 사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길 바란다. 반스는 내 성공의 법칙을 굳게 믿으며 사업을 시작했고 위대한 발명가와 제휴를 하는 등 이내 성공을 거두었다. 내 철학에 살아있는 증인이 된 셈이다. 나는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과 가슴에서 나오는 열망이 성공을 거두게 한다는 믿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성공에 이르게 하는 법칙들, 당시에는 그 규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 없었으며 이러한 법칙들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반스도 내 의견에 동의하였고 게다가 에디슨과의 제휴로 얻은 성공은 이 철학의 기본 원칙의 확실한 증거물이 되었다. 그의 방식대로라면 성공이란 부의 축적, 마음의 평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 철학은 역시 나의 생활 신조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실생활 여러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구를 하는 동안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말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다. 바로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더 많이 일하라 였다. 일시적인 실패로부터의 보상, 왕성한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내 험난한 준비 과정은 끝이 났고 내 철학은 드디어 원고와 책으로 출판이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의 철학을 환영해줄 사람들에게 책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경이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한다. 나는 연구를 처음 시작할 무렵만 해도 앞의 말을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오하이오주 켄튼시에서 나에게 강연을 해주라는 연락이 왔고 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하필 같은 날 두 대기업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바람에 오직 13명만이 내 강연을 들으러 강당에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강의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그래서 나는 강당에 사람들이 꽉 찬 것이라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최선을 다해 강연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도중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견딜 수 없었다.
운명의 여신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과연 내가 강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를 짓눌렀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 당시 나는 그날의 강연이 내가 거둘 성공의 토대를 만들었다고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나의 강연을 들으러 온 13명 중 켄튼 지역신문의 발행인 멜렛이 와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강연을 마치고 13명의 희생자 중 아무도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호텔로 돌아가 버렸다. 다음날 멜렛은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특히 그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나는 그가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지만 않다면 기꺼이 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흔쾌히 내 이야기를 청했고 재미없는 사소한 일들까지 다 말해달라고 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만이 아닌 실패와 좌절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지 말고 해주십시오. 저는 모든 면에서 당신의 영혼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멜렛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나의 권위와 나의 실수, 행운이 나를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일 등등 모든 것이었다. 또 내가 어떻게 성공의 법칙 철학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그 자료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보관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긴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내게 질문했다.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노력해서 돈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아니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약간의 빚이 전부입니다. 제 말이 질문의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성공의 법칙에 대한 지식을 모으고 경험을 쌓는 일에만 몰두했을 뿐 이 노력을 이용한 돈을 벌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멜렛의 진지한 표정은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고 동시에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이미 뭐라 말하실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드린 것은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지성인들이 하루하루 궁핍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좀 힘이 드시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초청 목적을 의심했었다. 그가 나의 성공의 법칙을 공박할 근거를 얻어서 그의 신문에 게재하려는 것으로 추측했었다. 아마도 이러한 섣부른 억측은 나의 철학을 비판했던 기자들 때문에 나온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그는 나의 추측을 보기 좋게 깨트려 주었다. 사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 비참했던 강연 도중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좌절을 느꼈고 내 성공의 법칙 철학은 완전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심적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캐묻기 좋아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마치 바보처럼 서 있었고 얼굴에는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내 머릿속에 온통 패배자에 관한 생각뿐이었다. 나는 이 생각을 멜렛에게 털어놓았다. 멜렛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예, 이것이 실패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실패와 잠깐 동안의 좌절을 구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는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다. 철학이라는 커다란 주제는 잠시 제쳐두고라도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들의 고난을 최소화해주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인터뷰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 이야기는 잘 진행되어 그의 사무실을 나오기 전 우리는 이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자진해서 켄튼 지역 신문의 발행인을 그만두고 나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매니저 일을 맡기로 한 것이다. 또 켄튼 지역 신문에 나의 성공의 법칙에 관한 일요 칼럼을 연재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 칼럼 중 한 기사가 당시 미국 철강협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엘버트 게리의 눈에 띄었다. 바로 이 인연이 멜렛과 게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다. 곧이어 철강협회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공의 법칙 강연을 하게 되었다. 행운의 물결이 드디어 나를 향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뿌려넣은 씨앗들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이라는 걸음을 통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힘든 고비도 있었다. 내 파트너가 작업 도중 암살을 당했으며 13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집필하기도 전에 게리가 죽음을 맞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강연 요청은 밀려들었다. 이런 사실들로부터 애정 없이 하는 일은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되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은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다. 가치를 높이면 보상은 자연히 온다. 이번 장의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의 기본 법칙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 습관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2가지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사는 당신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경쟁의식은 큰 차이를 만든다.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당신이 법을 공부하든 책을 집필하든 또 학생을 가르치든 농사를 짓든 자신의 일에 매진해 명성을 얻어간다면 당신의 가치는 점차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보자. 당신은 지금 강하고 힘이 센 팔을 만들고 싶다. 그럼 팔을 줄로 묶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팔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일까? 아니면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방법일까?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강한 팔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에 대한 증거를 보고 싶으면 대장장이의 팔을 떠올려 보라. 힘든 순간을 감내하고 이겨낸다는 것은 곧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힘이 센 나무는 숲의 보호를 받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숨어 있지도 않는다.
거센 바람과 내리쬐는 태양빛을 견뎌내야 가장 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투쟁과 저항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은 자연에 불변하는 법칙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2장에서 언급하는 설명의 목적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적성을 개발할 수 있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습관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대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이 법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자연히 뒤를 따를 것이며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설령 직장 상사가 당신 위치에 할당된 일만 하라고 종용해도 걱정하지 마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다른 회사의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대충 넘기려 한다. 왜냐하면 옆 사람과 비교해 근소한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맡은 일을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있을 구조조정 때 당신의 이름이 1순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나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성공의 법칙을 공부하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대가에 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로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공의 법칙의 중요성을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법칙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보수는 직원뿐 아니라 고용주와 전문가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칙에 익숙해진다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대가가 돌아올 것이다. 첫째, 이 법칙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보다 더 큰 이득이 생긴다. 둘째, 자신의 가치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월급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아내가 얼마 전에 나에게 읽어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책을 빌려왔다. 책 제목은 모든 이에게는 자신만의 대학이 있다 이다. 저자는 러셀 콘웰이다. 우연히 책을 열어 첫 장을 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책 전체를 훑어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느낀 충동은 여러분께 권하건대 당장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려보라는 것이다. 아니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하라.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이 책을 읽어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 책에서 다음에 한 구절만 들어봐도 이 책이 얼마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물을 더 훤히 내다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각 개인은 이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에 들어간 학생에게서 그 능력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데 이 장의 내용을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내가 설명하려는 철학 정신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굳은 신념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당신 앞에 불가능이란 없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 수학 체증의 법칙.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분석할 때가 되었다. 우선 이 자연의 법칙이 농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해보자. 농부는 조심스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린 다음 수확을 기다린다. 그러면 수확 체증의 법칙에 따라 원래의 씨앗대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배가 된 곡물이 수확된다.
그러나 이 수학체증의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소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땅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팁은 우리 실생활에서 수학체증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이 법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어떤 속임수나 거짓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혹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어떤 큰 대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들은 이 위대한 법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넓은 의미의 성공을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 법칙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법칙을 추천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분명 엄청난 대가를 얻을 것이다. 수학체증 법칙의 실제. 몇 년 전 헨리 포드는 $5 최저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자선사업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단지 심오한 비즈니스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사람이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직후 포드 자동차 회사는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회사로 손꼽혔으며 헨리 포드가 시행한 제도 중 가장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확실히 서면상의 증거는 없지만 나는 헨리 포드가 지급했던 $5가 아닌 적어도 $7 50센트 정도를 지급한 만큼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포드사는 인력관리 비용을 많이 절약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포드사의 일자리는 누구나 선망하던 자리라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으며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 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다른 고용주들은 값비싼 비용을 들여 직원을 관리하는 데 반하여 포드사는 감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셜 필드는 아마도 당대의 가장 유능한 사업가였을 것이다. 더불어 그가 경영한 시카고의 그레이트 필드 스토어는 수학체증의 법칙에 가장 걸맞은 경영계의 신화로 남아있다. 한 일화를 소개하겠다. 한 여성 고객이 그 상점에서 허리띠를 사고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었다. 2년이 지난 후 자신의 조카에게 그 허리띠를 결혼 선물로 주었고 그 조카는 상점으로 가서 다른 품목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무려 2년이나 지난 그것도 유행이 한참 지난 허리띠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드스토어의 점원은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낡은 허리띠를 교환해 주었다. 물론 필드스토어 측은 허리띠를 교환해 줄 어떤 의무도 법적 책임도 없었다. 2년 전 그 허리띠의 가격은 $50였지만 지금은 너무 낡아서 아무리 싼 값에도 팔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상점의 주인은 단지 허리띠 하나를 손해보는 것에 개의치 않고 실제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여성 고객은 허리띠 가격을 2년 전 가치 그대로 돌려받고는 감동을 받았다. 그러고는 그 가게의 영원한 고객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여성은 상점에서 받은 특별한 대우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고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가게는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허리띠를 10개 판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광고 효과를 본 것이다. 필드스토어의 주인은 수학체증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던 것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보수를 받을 만큼만 일을 한다면 아마도 상투적인 말만 내뱉으며 고객을 대할 것이고 결과는 어떤 호의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지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고객들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당신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캐롤 다운즈는 자동차 회사의 회장인 듀런트 밑에서 오른팔로 일하고 있었다. 또한 지금은 자회사 중 한 곳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가 이 위치까지 오게 된 이유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법칙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최단기 승진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입사했을 때였어요. 다들 퇴근하고 난 한밤중에 듀런트 씨가 혼자 남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득 저도 남아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 누구도 나에게 야근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늦게까지 남아서 듀런트 씨의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듀런트 씨는 종종 파일 심부름을 해줄 사람을 찾곤 했고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 뒤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는 나를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가 나를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앞문장을 다시 읽어보라. 거기에는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다. 어째서 듀런트는 다운즈를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을까? 다운즈는 항상 그의 뒤에서 같이 일해왔고 다시 말해 수학체증의 법칙을 철저히 이행해왔기 때문이다. 누가 그에게 야근을 하라고 시켰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았는가? 그렇다. 그는 자신을 승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며 황금과도 같은 기회를 잡고 보상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다운즈와 마찬가지로 수학체증의 법칙을 활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칙을 연습해보자. 즉 남들이 꺼리는 대가 없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보자. 그러나 내 상사는 듀런트와는 다르다라는 낡아 빠진 것은 입 밖에 내지도 말며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물론 당신의 상사는 다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마련이지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솔직히 사람들은 캐롤 다운즈 같은 사람과는 경쟁하려고 하지 않을 만큼 이기적이다. 바로 그러한 이기심을 당신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신 말고 그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을 만큼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사의 이기심에 대항해 볼 만한 재산이 있는 셈이다. 균형 잡힌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되 칭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비난을 두려워하되 비난의 굴레에 짓눌리지 않는다.